여러분 안녕하세요. 뇌가 즐거워지는 지적 유희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건 연구소 올랩의 이영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만족시켜드릴 만한 지식 대방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실 네 분의 지식 탐구자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한옥연구가 이상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충남 역사교사 모임 대표세요. 김종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충남 역사교사 모임의 김종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사여행가 권기봉 작가님 함께 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호기심 사냥꾼 박찬규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규입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한국의 주거 문화입니다. 집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집에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글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근데 이상현 선생님은 또 한옥을 연구하시니까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저에게 집은 판도라 상자 같은 겁니다. 판도라 상자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집이라고 하는 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사람만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사용을 함으로 해서 아주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생활 문제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그죠? 한숨이 나오잖아요. 한숨도 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다 집에서 출발을 한다고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그 판도라 상자에 희망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계속 찾는 노력은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전 MBC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도 그런 희망 찾기에 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이제 희망을 발견하시길. 선생님은 한옥에 사세요? 저는 한옥에 한 15년 가까이 살다가 지금은 아파트에 살아요. 갑자기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됐습니다. 그래요.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네네. 한옥을 지을 겁니다. 네. 김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예, 저는 사실 작년에 딱 1년 됐는데요. 그 시골에다가 집을 졌어요. 네. 예. 근데 집을 져서 생활해 보니까 집은 마치 그냥 아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끊임없이 돌봐야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손을 대서 만져줘야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많은 기쁨을 주고 또 행복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하시는 분이 여기 권 작가님 계신데. 저는 이제 집을 지은 건 아니고 최근에 집을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냐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가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우리 부부 삶의 뭐랄까 보금자리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냥 부부의 삶이 시작되고 이어져 가는 그냥 그 자체 삶의 공간이 집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이 집이라는 곳이 뭐 최고의 안식처가 되잖아요. 근데 인류가 나타난 순간부터 사실 뭐 집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따르면 초창기 집이라는 건 어떤 유려한 외관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자연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동굴도 사실은 집이었었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 자연으로부터의 나를 보호할 수 있고 가족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집으로 인식이 됐던 것이 이제 고고학적 발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좀 시간이 흐르면서 집이 뭐 어떤 재테크의 수단이라든가 부의 상징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의미가 변색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집으로서 본래의 그 본질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박찬규 씨가 준비한 브리핑 듣고 갈까요? 네, 지금부터 먼 과거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레드슨. 네, 한반도에 사람이 나타난 것은 초기 구석기 시대인 50만 년에서 70만 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떠돌며 동굴이나 바위 틈, 또 나무 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한반도에서 발굴된 최초의 집터는 공주 석장리 유적에서 발굴됐고요. 사람이 손수 만든 집이 처음 나타난 때는 약 7,000년 전 신석기 시대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이제 사람들은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되는데 농사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을이 생겨난 거고 집을 지을 때도 좀 더 이제 정교한 방법으로 집을 짓게 됩니다. 이렇듯 집의 역사는 건물의 크기나 모습뿐만이 아니라 문명과 또 풍속의 변화 또한 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은 곧 역사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면서 네. 창규 브리핑을 마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 한반도 최초의 집터가 어딜까 궁금했는데 공주 석장이라고 우리 지역 가까이 있네요, 선생님. 미국의 엘버트 무어라는 그 고고학자 부부가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구석기 유적지를 찾고 있었는데요. 마침 홍수가 나면서 금강변에 있었던 석장리에서 구석기 시대의 돌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아까 그 공주 석장리 유적이 최초의 집터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실제 살았다기보다는 뭐 다른 용도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한 2만 년에서 2만 8천 년까지 보거든요. 오래전에 있던 거고 그게 이제 지상에 있는 터입니다. 그 지상에 있는 집터는 뭐가 문제냐면 난방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움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간 것을 살림집으로 보고 지상에 있는 집은 이제 그 집토로 안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아파트에 있지만 네. 예,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 옛날에 작은 그 한옥에 살았었거든요. 거기에서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개 소리를 들으면 지금 공포가 막 이렇게 나와요. 공포스러워요. 근데 내가 뭔 죄를 지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예, 그러한 것에서 이제 신앙심이 나왔다고 보고, 그러면 그 석장리의 그 건물은 네. 아마도 그러한 신이 강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구석기 시대는 집이라는 것이 사실 없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석기 사람들은 주로 그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이동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을 피하거나 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네. 주로 동굴에 살거나 그 바위 그늘이라고 하는 이제 바위가 이렇게 들어간 곳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이제 농경이 시작되면서 정착 생활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강원도 양양의 오산리에서 그 신석기 집터가 발견되었는데요. 1977년에 그 농경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호수를 메꾸다가 그 신석기 유적이 발견이 되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발견된 신석기 유적을 그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약 8,000년 전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신석기 유적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유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나 멀어서 이렇게 상상하기조차 좀 어려운데 근데 박찬규 리포터가 여행을 떠나고 오셨다고요? 그렇죠. 이번에 경남 진주에 있는 청동기 유적지 그리고 토지주택 네. 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새로운 인물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네.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내 동생 마이클은 어디를 가고 박찬성 기자캐스터가 이 자리에. 안녕하세요, 박찬성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반갑습니다. 아니 웬일인가요? 아니, 평소에 제가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올랩인데 저기 한번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나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했는데 여기 있네요, 또 오늘. 네, 태풍이 육상을 지나면서 세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기온이 올라가겠는데요. 너무 좋죠. 박수 한번 주세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마이클 너무 컸어. 둘이 너무 컸고 캐릭터가 겹쳐. 저도 너무 좋아요. 든든하게 옆에 서 계시니까. 항상 이렇게 안에서만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박찬성 기자캐스터가 항상 안에서만 이 크로마키 앞에서만 방송을 하다가 야외에 나오니까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박찬규, 박찬소. 우리는 찬남매입니다. 남매. 찬남매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온 줄 알아요? 알아야 되니까. 알려고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깨끗하지 않습니까? 백집이. 여기에 너무 하나 궁금한 것들을 또 호기심 가는 것들을 차곡차곡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정말 순수해요. 아는 바 없어. 올라가는 거 있지? 예전에는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동굴 속에서 살다가 이제 집 형태를 갖춘 거군요. 근데 동굴 속에 사는데도 네. 사람들이 표정이 밝다. 밝아.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이게 우리가 지금 평수가 얼마네 뭐 이런 걸 탓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요. 그럼 내가 동굴 즐거우면 돼. 그럼 내가 즐거우면 되지.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모닥불 쬐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든 간에 그게 즐거운 거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환경보다 가치 있는 누군가가 중요한 거야. 좋습니다.
이 동굴들도 혹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유권이 있었을라나요? 여기는 내 집, 여기는 누구 집, 동굴도. 구석기 시대에 주로 동굴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에는 그냥 사유재산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동굴 자고 내일은 여기가 비었네? 하면 여기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동물들이, 짐승들이 이렇게 뭐 동굴이 여긴 내 거 뭐 이러진 않잖아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자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추위나 뭐 비나 그 짐승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구합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더 나은 동굴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뭐 혈투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었겠느냐. 흔히 말해서 이 당시는 사냥이나 이제 채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굴이 있는 곳은 사냥이나 채집하기 그렇게 썩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동굴에서는 이제 많이 살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주로 이제 이 사냥이나 우리가 보면은 사냥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좀 더 쉽잖아요. 물고기 잡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변이나 이런 데 있는 그 바위가 움푹 들어간 그 바위 그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그 구석기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동굴 내에는 이제 그 풍화나 침식으로부터 아무래도 자유로우니까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발굴이 돼서 이제 거기에 더 많이 알려진 면도 있고요. 또 이 동굴은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거기에서만 다 살았다고 우리가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정확하신 말씀이신데요. 그 동굴은 아까 말씀하신 석회석이기 때문에 그 뼈나 이런 것들이 화석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토양은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이런 유물이나 화석이 발견되기 어려운 토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발견되는 게 동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동굴에서 다 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와, 토기. 오, 여기 토기들이 많네. 여기서 전부 다 발굴된 토기들인가 봐. 그런가 봐요. 근데 왜 모양이 다 다른데? 아, 그러네. 조금씩 다 다르고. 네. 아, 밑에 왜 이건 잠시만. 저거는 바닥에 있는데 이거는 위에 있는데. 아, 그러네. 얘는 그러면 세워놓지를 못했을 텐데. 뒤집어놨나? 뒤집어놓으면 음식을 못 들어가잖아. 왜 만들어? 그러니까 묻어놨나 보다. 그러면 장독대처럼 그런 건가? 그런가. 하여튼 뭐 용도가 아무튼 뭐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겠죠. 그런가 봐. 보니까 토기들도 전부 다 바닥 형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예, 보통 토기라는 것은 이제 농경이 시작되면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채집이라는 건 항상 떨어지면 다른 곳에 가서 또 따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 농경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면 그 다음 작물이 자랄 때까지는 그걸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게 토기였습니다. 근데 토기가 이렇게 밑에 뾰족한 것은 흔히 우리가 신석기 시대는 주로 이제 아직까지는 농경이 초기이기 때문에 수렵이나 채집이 편안한 그 바닷가나 이런 데서 많이 살았는데요. 강가. 그런 데다 모래 바닥이 이제 땅이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꽂아놓고 쓰기가 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바닥이 평평한 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를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저게 이렇게 뾰족한 게 훨씬 더 이제 박아놓기 편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굳이 이게 불편하지 않으면 바꾸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이렇게 꽂아놓기 쉽게 뾰족하게 만들면 큰 의미가 없으면 계속 그게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예. 한반도의 토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반대쪽 유럽의 토기들도 초창기의 것은 대부분 다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 종류가 뭐 곡식을 저장하기도 하지만 술 또 병으로도 쓰잖아요. 그거 역시도 뾰족한 것들이 뭐 그리스나 로마 쪽에서 많이 발굴이 됐죠. 신기하다. 집터예요, 집터. 아, 예전에 살았었던 그 집터들. 근데 크기가 다 다른데? 이게 제일 큰 거 같고 왜 저건 되게 좁은데요? 아, 그렇지 뭐 지금도 평수가 다 다르니까. 평당 평당. 여기 좀 큰 집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작은 집은 뭐 2인 가족 아니면 신혼가족들. 신혼가족들. 그렇구나.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모양도 다르네 보니까. 이건 약간 저건 동그래요. 모양이. 원형이고 여기 직사각형 모양이고 정사각형 모양도 있고. 아, 집터 모양에 따라서 집도 달리니까 약간 취향도 있겠다.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스타일도 있을지도 몰라. 모르는 거는 통과. 그냥 통과. 큰 토기도 있고. 뭐 개성인가요? 집의 크기는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족 수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족 개념이 지금하고 좀 다를 테니까 이제 중립적으로 말을 많이 쓰죠. 뭐 세대원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제 더 많을 수 있고 또 그 더 작은 사람은 집을 작게 짓고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그 모양은 원래는 그 신석기 시대 때는 둥근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둥근 거는 자연에 있는 건 다 둥글어요. 그렇죠? 해도 달도 이제 나무도 둥글둥글 하잖아요. 사람 얼굴도 둥글둥글. 대체로 둥글둥글 하시네요. 동그래요. 그래서 그 자연의 모습이 둥글기 때문에 그 둥근 모습을 썼다고 하면 청동기 시대 때는 방형, 장방형에서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가깝게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사유가 깊어지면서 도형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사실 그 사유의 차이가 이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가 좋아져서 그렇게 된 거네요. 네. 여기는 무기, 도끼. 저 메뉴에 있는 도끼가 네. 그 믿는 도끼. 도끼들도 돌도끼인데도 저 모양들이 다 차이가 있네. 크기도 다 달라요. 그렇죠. 아, 화살초. 사냥할 때 쓰던 거, 전쟁할 때 쓰던 거. 아니, 근데 이게 다 석기인데 돌로 만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 갈은 거 아니야? 아, 이거를 크기가 큰 것들은 괜찮은데 작은 것들은 엄청 갈아야 될 것 같은데요. 힘들겠다. 돌 처음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전부 다 갈아가지고 이 모양을 만든 건가? 와, 이게 안 먹고 말지 이거를 가지고 참.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보다.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리라, 노루 한 마리를 잡으리라. 근데 돌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 수 있을 정도면 좀 많은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였겠죠. 이 정교한 돌이라는 건 흔히 우리가 이제 뗀석기가 아니라 간석기라고 하죠. 예. 간석기가 되면 신석기 시대를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은 좀 정착 생활을 하면서 흔히 시족이라고 하는 혈연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 무리 생활을 하던 이렇게 하던보다는 좀 더 규모가 커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집들 많다 여기. 와, 엄청 많아. 여기는 마을이네 그냥. 그런가 봐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살았었구나. 가축도 기르는구나. 이게 움집인가 그냥? 움집인 것 같은데. 네, 집 모양도 다 다르고. 이 모여 살았나 보네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가족끼리 모여 살았을 수도 있겠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뭐 큰 집, 큰 집. 뭐 둘째 집, 뭐 셋째 집, 넷째. 저기 집에서 또 시집 오면 같이 또 살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벽이 쳐져 있는지 모르겠네. 성인가? 성은 성 같은 거. 높아야 되잖아요, 성. 목책성 아닌가? 옆에 보니까 이제 도랑도 파여져 있고. 그러니까요. 막 비 많이 오면 넘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대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건 공부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학습을 했다면, 공부를 했다면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원래 금방 적응하고 금방 또 이렇게 채워지네요. 이게 보니까 목책 같은 게 쭉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그 환호만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방어에 대한 그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해요. 평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호는 그냥 경계거나 동물의 침입을 막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목책 같은 것이 합쳐지면서 그 이중적 방어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는 거고요.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그 청동기에 무기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부족 간의 힘이 굉장히 차이가 나면서 침략 전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서는 저런 방어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생산력이 아무리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빼앗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침략 경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활발했기 때문에. 우리 저기 베스트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걸 안다. 그게 아니었군요. 사실 독일의 헤센 마을에 가도 환호와 목책으로 이루어진 마을들이 남아 있고 독일 외에 이제 뭐 영국 돌센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 겹으로 환호가 쭉 둘러쳐져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유럽 문명이라 하면은 이제 뭐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로마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즉 로마인들이 탄생하기 전에 이탈리아 반도는 에투루리아인들의 공간이었었어요. 이제 그리스 쪽에서 기원한 민족인데, 그들의 도시에 가면 여기는 목책이나 환호 같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좀 독특한 형태로 이 도시를 만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에투루리아인들이 살았던 오르비에토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오르비에토인데 로마 북서쪽에 있어요. 어디냐? 이 건물들이 보이는 데가 아닙니다. 멀리 절벽 위 도시들가 보이시죠? 저기가 그 에투루리아인들, BC 8세기경인가 기원전 8세기예요.
그들이 살았던 공간인데 왜냐하면 평지가 아니라 저기는 고원이 많고 구름이 많고 하다 보니까 평지의 목책과 환호를 만드는 것보다는 절벽 위에 짓는 게 더 유리했던 겁니다. 절벽 한 곳이 딱 뚫린 곳이 있어서 그걸로 지그재그로 이제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도로가 있지만요. 근데 문제는 저기서만 살다 보면 뭐 농경을 하기 어렵잖아요. 또 뭐 수렵 채취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기 동굴들이 있는데 이제 복도 형태죠. 쭉 따라가면 뽕뽕 구멍이 뚫린 구조물이 나와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뭐 같으세요? 보관하는 수납장. 수납장 같은 거. 네. 저 하나하나가 다 새 집입니다. 예, 비둘기 집이에요. 왼쪽에 약간 밝은 곳은 바깥으로 있는 창 형태인데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벽에 가장자리에 굴을 파고 거기에 작은 저런 방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 귀소 본능이 강한 새, 비둘기가 저기에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를 했던 거죠. 뭐 그런 형태로 이 고대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유럽에 가면 이렇게 독일의 헤센이나 영국의 돌센 마을처럼 환호나 목책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들도 있지만 그거 외에 저렇게 절벽 위에 지은 도시들도 같이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그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이겨내기 위한 발견 그리고 응용이었다라는 거죠. 한반도에 있는 그런 고대의 이 주거 시설들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집들 중에서도 선한 집들. 내가 요즘 말로 하면 역세권. 역세권. 그런 집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있을 것 같아. 저기 가운데 또 있는 게 저기가 뭐 부족장이나 그런 사람들 살았던 겁니다. 좀 약간 지위가 있고 그래서 안쪽에 있나? 일단 집이 크잖아. 가운데 보니까 부족장 집인가요? 저기 또 목책이 하나가 더 둘러싸여 있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큰 집은 거기서 공동 집회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 의례 행사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 정도 규모면 이제 권력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력자를 위한 의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창고로 이용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저기에는 이제 왜냐하면 창고라는 것은 식량이나 귀중품을 놓는데 그 벌레나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띄워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창고로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에 재현해놨네 여기는. 집들도 있고. 앞에 뭐예요? 오, 빰빠밤빠 움집을 소개합니다. 네. 아늑한 실내 공간. 생각보다 안에 공간이 많이 넓죠. 수납 공간 잘 돼 있나요? 그럼요. 충분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 초기들별로 진열할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자 보세요. 튼튼한 기둥. 생각보다 집이 단단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요? 혼자 몸만 들어와서 살면 돼요. 몸만 들어와서 살면 다 준비돼 있어요. 전 침실이 좀 아늑해야 되는데. 침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쪽에서 주무시면 되고요. 푹신. 혼자만의 공간 푹신푹신하게 다 집도 깔아놨고요. 여기서 주무시면 되고. 네 그렇죠. 추위 너무 많이 타는데 추우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요. 자,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죠. 집 안에 벽난로. 하지만 여기에 모닥불을 피울 수 있다는 거. 획기적인 변화죠. 따뜻하게. 모닥불. 그럼 따뜻하게 모닥불. 여기다가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꼬치 같은 것도 구워 먹을 수 있고요. 마음에 드네요. 준비했어요. 네. 마음에 듭니다. 빌트인이 다 갖춰져 있네요. 네. 다 준비됐고요. 이 화로가 이제 말씀하셨던 난방용 화로일 것이다. 우리가 움집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움집 안에서는 불을 크게 못 놓기 때문에 그렇죠. 1층에서는 그래서 거의 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는 지붕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지 화재가 안 나죠. 그게 지금 중앙아시아 유목하시는 분은 천막 치고 사시는데 여기 위에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마도 난방하고 관계였습니다. 여기 있네. 아까 2층 집. 2층 집. 찬송양이 아까 얘기했던 그게 창고네, 창고. 아니 근데 왜 굳이 2층으로 만들어놨을까? 그냥 바닥에 두면 되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있겠지. 이렇게 만들려면 더 힘들 텐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 창고의 안에 있는 것들을 뭐 보호하기 위한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 거야. 자, 그래서 이게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부경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러니까 2층으로 된 마루집이죠. 우리는 이제 다락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걸 번듯하게 지면 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를 이제 그래서 보통 그 창고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걸 볼 수 있는 게 사찰에 가면 아직도 좀 오래된 사찰에 가면 저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건 대개 창고로 사용을 합니다. 텐트를 가지고 야외 한 번만 나가봐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바닥에 물기가 흥건히 고일 정도로 습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네. 여름이 아니어도. 네. 그래서 거기에 곡식을 오랜 기간 저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밑을 저렇게 띄우고 네. 아마 사진에는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창도 아마 앞뒤로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통하면서 건조를 시켜주는 그런 구조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할머니의 보물창고는 다락이었거든요. 그 다락에 꿀단지 나오고 또 용가 사탕 뭐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뭐 비슷한 이유겠네요. 음식물의 보관들. 그렇죠. 일단 다락은 그 공기 순환이 좋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습기가 안 올라오고 동물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들어오세요. 아하. 아니, 근데 단지 아닐까요? 여기가요? 바닥에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자, 그렇죠. 이제 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군대 갈 때도 수경이라는 걸 합니다.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자요. 그때도 야삽으로 다 땅을 파요. 왜냐? 겨울에는 땅을 파이면 따뜻해지고 또 여름에는 또 시원해지고 그런 이유에서 다 이렇게 땅속에 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가요? 맞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의 움집을 우리가 우습게 보는데 대단히 뛰어난 집인 게 그 청동기 시대가 되면 그 지붕에다 흙을 올린 걸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올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단열이 돼요. 그러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땅을 파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습기가 뭐 지상에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같이 감수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대신 이제 밑에는 이제 돌을 깐다든가 그렇게 하죠. 아니, 사람이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화장실 중요한데. 자, 화장실 어디다가 지금 만드시는 거 아니죠? 아니, 화장실을 잠깐만 내가 이 집에 화장실이 어디 있더라? 시간이 없는데 이거 계약. 여긴 자는 이건가? 화장실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어딨니? 화장실 어딨니? 아니, 안에 화장실 없어요. 안에 없지 않았을까요? 화장실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건 사실 이거 현대에서도 뭐 양옥구조 80년대 이후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위생상 여러 가지 이유로 집 안에다 두진 않았죠. 근데 저 시대에 화장실이 있긴 했을까요? 그 화장실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이제 이 농사를 짓다 보면 사실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료입니다. 비료. 근데 이 비료로 가장 좋은 게 가축분이라고 하죠. 가축의 그 변인데 사실 가축이 있는 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들어가면은 그 뭘 비료에 쓰기 시작하면 인분을 그 비료에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밥은 나가서 먹어도 집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화장실이라기보다는 그런 비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두엄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들기 위한 공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뒷간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글쎄요. 어떤 소설에서도 보면 땅 밑에다 항아리를 이렇게 깊게 파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비료를 쓰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판다기보다는 그냥 사실 이제 뭐 발판만 만들어 놓겠죠. 그리고 그거를 삽으로 퍼서 그 뒤에다 던지면 볏짚이랑 같이 그 섞이면서 거기서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제 미생물이 많이 나오도록. 고향의 냄새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걸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래요? 네, 이제 인분을 퍼내서 이제 보통 그게 돼지우리 주변에다가 이제 두엄을 만들어 놨는데 집에서 좀 멀리 해서 이제 인분을 퍼내고 거기에 볏짚 그리고 재 같은 걸 같이 섞어서 층층이 켜켜 해놓으면 이게 자연 발효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은 지금은 냄새나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때는 돈을 주고 사올 정도로 귀한 게 사실은
이 비료 그리고 인분이었거든요. 언제까지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도시남인데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 저희 중에 제일 어린 시절인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베트남에 제가 오지 마을에 간 적이 있어요. 소수민족들이 살아가는. 이제 화장실을 물어봤는데 화장실이 집 내부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퍼블릭 토일렛, 공중 화장실이 있느냐 했더니 처음 들어보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급하다 배를 가리키면서 고통을 호소하니까 그네들이 했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옥수수밭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로 들어가라고. 보니까 화장실에 따로 없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곳곳이 그냥 그냥 화장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특정한 공간을 화장실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주거 공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화장실로 쓰는 문화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마 땅도 비옥해졌을 것 같아요. 자, 모든 것 연구소 원래 우리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주거 문화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온돌이죠. 근데 온돌의 시작을 청동기 시대로 본다면서요? 예, 대체적으로 그 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 때 나온 걸로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BC 3세기에서 2세기 정도에 그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영변에 세중리라고 하는 곳에서 기역자 구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BC 3세기에서 2세기면 고조선이 그 위쪽에 있다가 연나라한테 패해서 내려올 때 그 얼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기역자 구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그게 철기시대 초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미 청동시대 때 발달했을 것이다. 발명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요거를 이제 좀 더 지지해 줄 수 있는 유적이 그 수원의 서둔동이라고 하는 곳에 일자구들이 비슷한 시기에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BC 3세기, 2세기 요때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구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전에 훨씬 전에 구들이 개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사실 뭐 이런 구들은요 예전 그 뭐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면서요? 네, 아까 오르비에토 사진이 근래 다녀온 곳이라면 99년에 제가 첫 배낭여행을 이탈리아 쪽으로 하고 유럽을 돌았는데 그때 로마 쪽에서 이제 만난 발굴 현장이었었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요. 로마의 그 공중 목욕탕 현장을 발굴 조사하는 건데 이때도 그 초기적인 그 아궁이와 고래로 이루어진 온돌이 있었습니다. 우리식 온돌. 예컨대 그 건식 한증탕이라 할 수 있는 라코니쿰 그리고 온탕인 칼다리움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한 50에서 55도씨 정도로 데웠다고 하는데 물만 데운 것이 아니라 공기도 이렇게 불을 떼서 데워서 고래를 통해서 그 이제 돌판을 이제 가열하는 형태로 한증막을 만들었었다고 해요. 그런 현장들이 이미 99년경에 이제 발굴이 됐는데 그런 곳이 이탈리아에 있는 걸로 봐서는 한반도 유일의 문화라기보다는 인류의 역시나 보편적인 발달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난방 방식이 아니었겠느냐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좀 집이 따뜻하려면 좀 여기가 아래가 따뜻해야 돼. 딱 따뜻하게 온돌처럼 지져야 되는데 온돌이 없는데? 아 온돌 너무 춥다 정말 춥다 그러면 제가 사냥을 해왔어요. 자 이런 토끼털 이런 토끼털을 꼭 껴안고 체온유지를 하시면서 괜찮네요. 좋으네요. 이 집에 누구랑 같이 살 거예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럼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모여야죠. 서로 모여서 껴안고 이렇게 서로 체온을 통해서 아직 온돌이 보급이 안 됐어.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온돌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나요? 그러니까 온돌 어디 있어 온돌. 네. 온돌만 내려갑시다 온돌. 자 온돌집 구경. 온돌. 여기 있네요. 오. 제가 좋아하는 온돌 드디어. 그러니까 찬순양이 좋아하는 온돌바. 이 온돌 안에 구조가 이렇게 돼 있나 보구나. 저 처음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 이게 난방까지 해결되는. 그 열기가 쭉 가는구나. 여기 있잖아. 여기 있다. 불 떼면 옆으로 연기가 가면서 열을 전해서 이 구들장을 데워서 이 온기가 방바닥을 뜨뜻하게 아랫목. 여기는 나도 모르게 계속 뒤집게 되는. 맞아요. 못 일어나겠어요 여기 앉으면. 참 보니까 이 온돌이
선사시대부터 있었네. 오. 진짜 오래된 문화구나, 온돌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럼 온돌 이 문화가 있었던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외국에서는 이런 온돌 문화 정착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가져가서 자기네 거라고 하는 것들도 많은데 이 온돌 문화는 왜 안 배웠을까?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더 추운데 특히 중국, 북방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외국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오면 해요. 온돌 문화 체험하는 것도 좋아하고 찜질방 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좋아하는 게 분명한데 참 신기하네요. 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더 날이 추워지면 온돌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온돌이 더욱 집중돼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건축의 이제 형태가 우리는 단층 위주로 발달돼 갔다면 그쪽은 2층, 3층 이상의 이제 도시가 집적된 형태로 이 건축 구조가 발전이 되어 가요. 그래서 온돌은 2층 이상에 놓을 수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이제 사실은 보편당하진 않았던 거죠. 뒤로 가면서는. 네, 맞습니다. 어떤 민속학자가 이런 말을 하셨대요. 한국인은 온돌에서 태어나서 온돌에서 자라고 온돌에서 죽는다.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는 키워드를 통해서 온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무형문화재 제135호. 올해였죠. 올해 봄에 무형문화재로 온돌이 지정됐죠? 네, 온돌이라기보다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온돌 문화가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요. 온돌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있다 보니까 특별한 건 아닐 수 있으나 그 온돌을 둘러싼 문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즐기고 있는 하나의 문화로서 이제 온돌 문화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요. 세계적인 사전 브리테니커 사전에도 온돌이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온돌은 뭐 한국적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적이고 세계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문화 현상, 바로 온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정말 우리가 서구 문화를 급속하게 받아들이면서 많은 부분이 변했는데 이 온돌 문화는 우리가 좀 꾸준히 가지고 있잖아요. 아파트에서도 왜 라디에이터 아니고 바닥이 따뜻해지죠? 그렇죠. 예. 저도 지금 제가 주로 활동하는 장소는 집안에서 쇼파긴 합니다. 거실이 쇼파긴 한데 그래도 몸이 좀 찌뿌둥할 때는 따뜻한 곳이 아니라 뜨끈한 곳에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고 몸을 지져야 되죠. 쫙 지지면 이러면 좀 몸이 개운해지고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온돌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편하고 또 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얼마 전까지 한옥에 사셔서 한옥에서는 난방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살던 집은 보일러였습니다. 그게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에는 고래등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까지 우리가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더울 때는 마당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겨울에는 방 하나로 다 몰려서 또 아랫목에 몰려서 살기 때문에 한 방에 살짝이 많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놀이가 많죠 우리가. 그래서 앉아서 하는 놀이가 많아요. 그런 추억이 굉장히 많죠. 참 정겹네요. 이건 네 다리 내 다리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실뜨기 놀이도 하죠. 실뜨기 놀이 이런 게 다 이제 구들문화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앉아서 놀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묵집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쌀보리 놀이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도 많고 사실 그건 이제 뿌리가 이제 그 구들문화하고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어렸을 때 외갓집 가면 안방 딱 들어가면 그냥 검거뭇하게 그 약간 바램 그 아랫목을 딱 보기만 해도 정말 정감이 너무나 어리고 뜨거운 게 아니라 뭐랄까 데일 정도로 정말 뜨뜻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거기에 와서 앉으라고 이불 깔아놓고 이불도 그냥 이불 아니잖아요. 두꺼운 거. 아버지 밥도 넣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청국장을 띄우시니까 가면 이제 어린 마음에 또 이 퀴퀴한 냄새가 싫었는데 지금 너무 그게 정겹죠. 사실은. 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아궁인데요. 아궁이 저 어렸을 때 살던 집에 정말 이 아궁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엄마가 이제 커다란 가마솥에 음식을 하시면 방도 또 따뜻해지고 취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구조죠. 아궁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아궁이에서 취사도 하고 난방도 한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석기 시대 때 화덕이 하나였잖아요. 그 난방도 하고 취사도 했는데 우리 구들의 아궁이가 특별한 거는
이 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난방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부뚜막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굴뚝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궁이에 불을 넣으면 그 부뚜막으로 올라가서 취사가 되고 구들로 들어가서 이제 난방이 되잖아요. 근데 굴뚝을 올려버리면 확 빨아들입니다. 이게 기압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확 빨아들이면 난방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추운 지방의 굴뚝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남쪽에는 굴뚝이 낮거나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옛날에 전통 한옥 남아있는 곳에 가보면 그 집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마을이 하도 가난해서 우리가 밥을 해 먹으면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플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굴뚝을 없앴다, 뭐 낮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밥을 빨리 먹고 싶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굴뚝을 높이면 난방이 잘 되고 밥은 늦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운 지방은 난방이 중요하니까 이제 굴뚝을 높이고 남쪽은 낮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굴뚝도 좀 특징적이지만 아궁이의 위치도 사실은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데요. 지금 이 모식도를 보면 아궁이가 집의 외부에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것은 남방 지역이고요. 강원도나 북방으로 올라가면 이 아궁이가 실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예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비롯한 중국 동북 삼성 쪽으로 가면 이 아궁이가 집 내부에서도 아예 방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제 나무판을 대어서 평평하게 만들고 이제 밥을 하거나 온돌을 이제 데워야 될 때는 나무판을 드러내고 한두 단 계단 내려가서 거기서 불을 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궁이 자체가 아예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집 안에 아궁이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굴뚝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연기를 확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 연기를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쪽은 굴뚝을 높이면 열을 제대로 못 쓰니까 굴뚝을 이제 낮춰야 되는 입장에서 방 안에 아궁이를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한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이 생기는 것이죠. 네. 온돌이란 이름도 그렇고 아궁이란 이름도 참 정겹지 않아요? 참 예쁘다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가 바로 수출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수출? 우리 구들, 그러니까 온돌이 수출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의 캉이라고 하는 쪽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대, 싱글 침대만하게 그 구두를 만들어 쓰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거죠. 그게 한 12세기, 13세기쯤 넘어갔다고 보고요. 또 일본에도 한 20세기 전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 일본에 와서 한국의 구두를 본 사람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3대 건축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미국 건축에 난방이 들어갑니다. 바닥 난방이. 그래서 이거는 그 서양의 그 하이퍼코스트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 있던 그 구두랑은 어쨌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그러한 것이 로마가 망하면서 같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유럽에는 그 바닥 난방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새롭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파트 형태로 또 중국에 다시 들어가고 유럽에도 들어가고 뭐 캐나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문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 문화. 그래서 방바닥에 추운 겨울날 배 깔고 만화책을 볼 수 있는 이 문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 문화가 이제 어쨌든 외국으로 나갑니다. 중국만 해도 사실은 좌식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한류 드라마들이 중국에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러시아에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한국인들의 어떤 그 주거 문화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앙아시아에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모, 이 보일러 회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수출을 상당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 뭐 중앙아시아만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한국식 그 온돌 문화, 그 보일러들을 지금 수입을 많이 해서 네. 주택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원래 바닥 문화가 아닌데 이렇게 수입을 하는 이유는 써보니까 좋아서 네, 좋으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뿌듯해지는 소식인데요. 근데 조선시대에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온돌에 관한 얘기를 하셨다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종대왕이 신하를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각별했다고 해요. 근데 기록을 보면 그 성균관 유생들이 그 습질이라고 하는 피부병에 많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숙사에다가 목욕탕과 온돌을 설치하라고 그 지시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건 아마 이제 세종대왕이 그만큼 그 아주 습기 많은 곳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그 학사들 굉장히 안타깝게 여긴 네. 예, 그런 이것도 확대된 애민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생하고 있으니까 얘 보일러나 줘라 뭐 이런 거 그런 개념이네요. 우리나라 왜 경복궁이나 덕수궁 가면 이렇게 굴뚝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서양 굴뚝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죠, 모양이. 예. 예, 우리는 굴뚝하면 네. 되게 지붕에 굴뚝이 나와 있는 거를 상상을 합니다. 이게 네.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그건 이제 서양, 유럽의 집이죠. 우리나라 집은 지붕에 안 있고 보통 집 밖으로 나가 있어요, 굴뚝이.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 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돌집이기 때문에 네. 그 굴뚝이 집 안에 있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벽난로를 놓으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땔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그 벽난로를 많이 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그러니까 집의 중앙으로 올 수뿐이 없고, 그래서 이제 굴뚝이 집에 지붕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굴뚝에 타르가 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타르가 끼면 그거 청소를 안 해주면 어느 순간에 불이 탁 붙어서 펑 터져버려가지고 지붕이 이제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화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는 그 굴뚝 청소부라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굴뚝 청소부가 없으면 화재가 나니까, 그런데 그 굴뚝 청소부는 어른이 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죠. 가난한 집, 그렇죠. 예. 가난한 집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다 먹으니까 어른이 되기 전에 많이 죽죠. 그런 이제 비극이 그 벽난로에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재 그 벽돌집, 시멘트를 오래전에 썼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시멘트집이고 돌집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그래도 화재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무집이 많았기 때문에 굴뚝이 집에 있으면 바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집에서 떨궈서 굴뚝을 이제 만드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한 번 쑥 내려오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야? 여기 계속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을 못 받으신 거예요. 자연 조건과도 관련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요. 유럽과 우리를 뭐 딱 나눠서 비교하기는 사실은 좀 어불성설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나눠보면 우리는 물을 좀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반면에 열기는 상당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우물을 비롯해서 그냥 다양한 계곡에서 얻기에 상당히 유리한 구조이다 보니까 물을 그렇게 막 아껴 쓰진 않았지만 이 나무 땔감은 그 수가 한정적이었거든요. 돌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한번 피우면 이 열기가 너무 아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연도를 꼬불꼬불 파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기가 나갔다면 유럽은 우리랑 정반대거든요. 물이 상당히 귀하고 물이 있더라도 식수원은 상당히 한정적이어서 물을 상당히 귀하게 여겼고 지금도 물값이 유럽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반면에 땔감은 상대적으로 많았던 거죠. 나무며 석탄이며 해서 거기서는 열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껴가면서는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건의 차이가 이 굴뚝의 차이로도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정말 귀했던 게 저희 우리나라는 그 고려 시대는 그 땅과 함께 시지라고 해서 나무를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 산을 주기도 했거든요. 네. 관리들에게 전식과라고 하는 게 시지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나무를 베야 되는데 주로 이제 나무가 남아 있는 산이 별로 없었고요. 나무가 남아 있는 산은 주로 어떤 산이냐면 아주 굉장히 그 권세가들의 산소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잘라가지고 그 많은 그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네, 네.
왕가에서 막 잘라가서 막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강원도 쪽에 이제 나무가 많잖아요. 강원도에서 그 나무를 어떻게 옮기냐면 우리 정선에서 그 강을 타고 옮기잖아요. 그러면 네. 그 나무를 옮기기 위한 게 그 뗏목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그 뗏목을 타고 가는데 그래서 번 돈을 우리가 떼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이제 나무를 그런 식으로 옮겼고요. 그걸 서울까지 옮겨서 거기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유럽과 이제 우리가 그 열기를 얼마나 소중히 했느냐 이걸 이제 네, 비교할 때 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력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런 자연 조건의 차이. 그래서 구한말만 돼도 사실 전국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산하가 민둥산에 달할 정도로 그 초목이 없었습니다. 땔감으로 가서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최근에 이제 북한이 좀 경제적으로 낙후했을 때 그 민둥산의 모습이 조선 말기까지의 한반도의 산하의 모습이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열이라는 것 쉽게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온돌 때문에 우리가 좌식 생활을 한 지가 좀 오래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지배계층,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귀족이 되고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입식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식 생활을 할 수뿐이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조선 중기 이후에는 그 민가가 굉장히 그래도 번듯해졌는데 그 전에는 구들집이라고 하면 흙집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런 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 때 잠깐 아주 추울 때 잠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뼈대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근사한 집 있죠, 요즘 우리가 한옥으로 생각하는 네. 그러한 근사한 집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입식 생활을 했는데 그 가난한 백성들은 입식 생활을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일단 침대가 있어야 되고 의자가 있어야 되고 식탁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좌식 생활을 하면 요즘도 뭐 신문지 한 장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구들방에서 살 수뿐이 없었고 네. 또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돌이 그 방 전체 혹은 집 전체를 데우기 시작한 지는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진 않거든요. 고려 중기 이후에야 비로소 방 하나를 온전히 데피는 형태의 온돌의 뭐랄까요, 너비가 확장이 되고요. 그 전에는 부분만 데우는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국화된 것은 조선 중후기에 가서야 비로소 전국화되는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돌 문화가 전국토에 보편적이었다. 이렇게만 또 볼 수는 없는, 처음에는 방 일부를 데웠다가 방 전체를 데우고 나중에 이게 전국화되는 길을 겪는, 이게 고려 중기 이후 또 조선 중기 이후로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또 시간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제주도 분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주도에 갔었는데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뭐 1900년대 초반까지도 온돌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는 제주도민들이 더 춥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주도 선생님 한 분도 50대 분이신데 어렸을 때까지 온돌에서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식주 중에서 지역성이 가장 강한 게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글루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얼음뿐이 못 구하니까 구하기 쉬운 재료로. 구하기 쉬운 걸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식주 중에서 지역성이 가장 강한 건데 우리는 흙과 나무가 많아서 이제 흙과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가 잘 살겠다고 저렇게 지을 수는 없고 흙집을 지을 수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는 농사 짓고 남의 집, 그러니까 그 지배 세력의 집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빨리 질 수 있는 흙집으로 지었던 거예요. 사실 뭐 움집은 현대기에 들어서도 있었거든요. 근현대기에도. 일제 때도 한양도성 주변에는 움집 혹은 토굴이 많았고 심지어 1950년대 그 한국전쟁, 6.25 전쟁 때도 이제 지역 이 시골에서 다 이제 생산 기반이 무너지니까 결국 돈 벌기 위해서 도시로 올라오는데 그때 초창기 분들은 사실은 움집 혹은 토굴을 파서 살았던 그런 뭐 기록들이 있습니다. 선사시대야 뭐 비바람 또 때로는 맹수로부터 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집이었겠죠. 그러다가 국가가 생기고 신분 차이가 생기면서 주택의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변했는데요.
자신들은 흙집에 살았지만 권력자들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했던 그분들은 또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지만 또 한 채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얼마나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